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라는 말은 젊을 때만 통하는 환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잔혹한 덫일 수 있습니다. 설레는 감정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건 상대의 병, 돈, 가족 문제이며 결국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괴력이 됩니다.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사랑이 돌봄의 족쇄가 되고 재산을 빼앗아가며 자식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사랑은 눈부신 낭만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충격적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순간이고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별의 상처도 시간이 치유해주고 새로운 만남이 또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한번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기 어렵고 그 실패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내 마지막 삶을 흔들어버리고 남은 날들을 지옥 같은 후회로 채워버립니다. 달콤했던 감정은 짧고 강렬했지만 그 끝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사랑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재산도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의 불씨는 금세 타올랐다 꺼지지만 그제는 평생의 짐으로 남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자식과 갈라지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건강마저 잃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랑의 실패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파괴력 있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황량한 방 안에서의 후회와 왜 그때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절망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조경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에 이끌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함께 식사하고 병원 동행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여성은 재산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 일부를 명예 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집을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새들어 사는 신세와 산산이 조각난 마음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이었고 그 대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 됐다. 짧은 사랑이 남긴 건 끝없는 후회와 빈곤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김미선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그가 연금을 함께 쓰자는 말을 꺼내자 곧바로 냉정하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차갑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살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잔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시의 불꽃이지만 안정은 평생을 지켜준다. 순간의 감정에 내 마지막 인생을 내줄 수는 없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순간의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사랑에 흔들려 평생의 재산과 안정까지 잃고 고통 속에 살았고 다른 한쪽은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평온한 노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순간의 감정보다 남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며 실패했을 때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설레는 문자, 손잡고 걷는 산책길, 두근거리는 미래의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두근거림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연금. 얼마나 받아? 집은 4명이야, 4명이야? 보험 들어놨냐? 같은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칠할은 돈으로 채워집니다. 밥을 먹어도 돈, 여행을 가도 돈, 심지어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돈 얘기로 싸움이 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탐색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건 이돈 이야기가 단순한 생활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나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내가 보태줄 거냐라고 묻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재정 계약일 뿐입니다. 연애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계산기와 통장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고 따뜻한 손길보다 아파트 명의가 먼저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갈 리 없습니다. 실제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정호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동갑내기 여성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 먹고 시장을 가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김 씨의 연금 수령액을 꼬치꼬치 묻고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며 생활비를 일정 금액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전부 돈 이야기로 끝나고 서로의 감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통장을 열어 보여주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연애가 아니라 협박 같은 동거였다.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앞선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끊임없이 재산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우리 나이엔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에 이해했지만 점점 그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대가 대놓고 당신 집을 나중에 내 자식들과 나누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 이 씨는 단호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지켜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 통장과 내 집을 노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뒤 이 씨는 홀로 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결국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 연금, 재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 늪에 빠져 평생 모은 돈과 평온한 노후를 잃고 어떤 이는 냉정한 결단으로 자유와 건강을 지켜냅니다. 결국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화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돌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서로를 향한 감정과 미래의 희망이 연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선 순간 관계의 무게는 돌연 뒤집힙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손잡고 영화 보러 가는 낭만이 아니라 병원 가는 날 차 태워줄 사람, 약봉투 챙겨줄 사람, 밤에 화장실 가다 쓰러지면 부축해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의무처럼 강요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간병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감정을 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이 드니 이제 돌봐줄 사람 하나 있어야 한다라는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사랑을 시작했다가 간병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끝없는 피로와 불만으로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봄이 끝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상대의 고통은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몸도 늙어가고 내 삶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날들이 타인의 돌봄에 갇히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연애로 시작했지만 결국 돌봄이라는 올가미가 목을 조르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실제 사례는 그 충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산에 사는 박성태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이 쌓이고 서로 병원도 동행하며 따뜻한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원을 반복했고 박 씨는 거의 24시간 간병인처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교통비는 물론 시간과 체력까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내 인생은 간병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돌봄의 짐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윤미정 씨는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만난 남성이 호감을 보였지만 그가 점점 자신의 지병과 생활 불편을 강조하며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함께 웃는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간병인이라는 걸. 결국 윤 씨는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혼자 사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문화 모임에 참여하며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내 노년은 내 자유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이 돌봄으로 변질되면서 인생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삶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건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언제든 간병의 굴레로 빠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 갇혀 내 노년 전체를 돌봄의 지옥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마음과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눈빛 뒤에는 통장 잔고, 집 문서, 연금 수령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다가와도 결국 노린 것은 내 재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노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무기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나의 노후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만나면 우리 함께 살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내 연금은 나눠 쓸 수 있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요구가 되고 요구가 강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함정이 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재산이 한번 넘어가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혼으로 이어지면 법적 권리까지 얽히고 동거만 해도 금전 거래 흔적이 남습니다. 주변에선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 그냥 서로 의지하는 거지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그 가벼움이 내 재산을 송두리째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무너진 재정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용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밥을 사주고 소소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집을 내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안 돼? 라는 말이 반복되더니 결국 정 씨는 동거 조건으로 집 일부를 명예 변경해줬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은행 독촉장과 빚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재산이 목적이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인생 최대의 배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화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만난 한 남성은 그녀의 연금과 저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같이 살면 내 연금으로 생활은 문제없겠다라며 노골적으로 금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현실적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말 속에 사랑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홀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냈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걸 지켜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의 안전이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연애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자식,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을 흔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인사하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돈 건드리려는 거 아니냐? 엄마 집은 우리 몫인데 왜 저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라는 말이 오가며 사랑은 순식간에 의심과 분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한 동반자였지만 현실은 낯선 가족들의 공격 속에 서 있는 피곤한 전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손주는 상속 문제로 등을 돌리고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내 이름은 불청객이 되고 아무 잘못이 없어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재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건 상대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엄마 집은 제 몫입니다. 왜 남자가 얹혀 삽니까?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안 모임 때마다 눈치를 받아야 했고 나중엔 경찰까지 불려갔습니다. 단순한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관계는 깨졌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깐이었고 대신 얻은 건 상대 가족의 원망뿐이었다. 따뜻한 동반자를 찾으려다 남은 건 상처와 고립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에 사는 강정희 씨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몇 번 만남을 이어가자 상대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다 압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 그 가족 싸움에 자신이 휘말릴 게 뻔하다는 걸. 강 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그 뒤 홀로 지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문제는 지옥이 됩니다. 그 늪에 빠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을 믿다 상대방 가족의 적대 속에 삶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상대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 달콤해 보일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족, 갈등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6번째 진짜 이유는 노년엔 사랑보다 안정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불안정 속에서도 설레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서로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이미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상처에 예민해져 있으며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안정입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은 오히려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혹시 떠나지 않을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수많은 불안이 쏟아집니다. 결국 사랑이 주는 달콤함보다 불안정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몸이 아플 때 누가 먼저 챙길 것인지, 상대 자식들과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내 재산은 안전할지. 이런 수많은 변수가 사랑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노년의 인생은 이제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나며 다시 흔들리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면 끝내 남는 건 피곤함과 후회뿐입니다. 안정이 무너진 노년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고 사랑은 지켜주지 못하는 칼날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이 잔혹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서울에 사는 최정호 씨는 70대 중반에 홀로 지내다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어진 기분이 들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성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늦냐, 어디서 뭘 하냐를 따졌습니다. 그 작은 다툼들이 쌓여 결국 최 씨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혈압은 오르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평온이 다 무너졌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고 불안만 남았다. 노년에 찾은 사랑이 오히려 건강과 평안을 갉아먹은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대전에 사는 김은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나보라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과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설렘보다 나는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와 깊은 잠이 더 소중하다. 안정이야말로 내 마지막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사랑 대신 안정이라는 선택을 통해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바로 월세 안 내도 되는 자가주택입니다. 월세 내는 노인과 안 내는 노인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건 지붕이 내 것이란 사실입니다. 밥은 굶어도 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출이자 불안의 원인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매달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은 단순한 고정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집어삼키는 파괴적 속도입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뭐합니까? 그중 60만 원이 집주인 통장으로 빠져나가는데 남는 돈은 병원비도 못 댑니다. 더 무서운 건 집주인의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재계약 거절, 전셋값 인상, 퇴거 통보. 이런 말 한마디가 노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우리 딸이 들어온대요라는 말 한마디에 3일 안에 짐 싸야 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든 이웃도 떠나야 하고 병원도 멀어지고 장 보던 시장도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삶. 이 모든 혼란이 단 한 가지, 내 집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가주택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 내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 새벽에 배고파도 전기불 하나 켤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자가주택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월세가 없는 집은 돈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적어도 배고픔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있는 집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다음 계약 때 또 오른다면 어떡하지?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쩌지라는 공포는 노인의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전세는 언젠간 빠져야 하는 집이고 월세는 늘 쫓기는 집입니다. 오직 자가주택만이 당신의 삶을 붙잡아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윤금자 씨는 원래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모은 돈도 없고 자식들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허리 숙이고 살았고 한겨울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지라는 자책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사에게서 지방 시골 단독주택 매입 지원 사업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 한 채. 집값은 단돈 900만 원이었습니다. 냉방은 없고 보일러도 낡았지만 내 것이라는 단 한마디에 가슴이 뛸 것 같았습니다. 이사간 날 윤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벽은 허름했지만 마음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당을 쓸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전보다 돈은 더 적게 쓰지만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의 윤금자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집이 작아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큰 위안일 줄 몰랐어요. 월세 내던 날엔 내가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내 시간 같아요. 집은 곧 삶입니다. 자가주택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집이 내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단 하나의 조건, 바로 월세 없는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기대한 것만큼 효도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씩 용돈이라도 챙겨주는 자식입니다. 효도는 기대하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 말 없는 자식,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끊은 자식, 생일날 문자 한 통 없는 자식을 바라보다가 터지는 눈물은 부모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아직도 자식이 전부라 믿습니다. 결혼하면 바빠서 그래. 애 키우느라 그런 거야. 이 다음에 잘할 거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엔 고인 상처가 썩어갑니다. 결국엔 외로움이 병이 되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또다시 죄책감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한 번, 정말 아무 예고 없이 자식이 건네는 10만 원짜리 봉투. 엄마, 이건 뭐 사드세요? 아버지, 점심이라도 드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유일한 줄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그래도 한 구석에 나를 생각하긴 하는구나. 이 단순한 감정이 부모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매달 필요 없습니다. 매주 연락도 아닙니다. 아주 가끔 딱 그 순간만이라도 기억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으면 됩니다. 노년의 부모에게는 그 작은 정성이 생명수와 같습니다. 매달 빠듯한 연금 속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지내다 보면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눈치 보는 삶. 그 삶 속에 느닷없이 자식이 손에 쥐어주는 지폐 한 장이 눈물보다 뜨겁게 와닿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단 한 줄기. 희망이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의 작은 손길입니다. 그 한 번의 용돈이, 그 한 번의 전화가 부모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김연희 씨는 늘 말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혼자 자취방에서 연금 89만 원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웠지만 모두 서울에 살며 거의 오지 않습니다. 처음 몇 년은 생일마다 전화를 기다렸고 설에는 작은 떡이라도 들고 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는 문자도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둘째 아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사요. 연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만 원이 들어있는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사랑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기다리진 않기로, 대신 그때의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기로, 그리고 가끔 아들의 연락이 오면 기뻐하고 오지 않으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지금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을 바쁘게 보냅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로 혼밥을 차려 먹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아들의 전화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 내 걱정하지 마.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아주 가끔 오는 그 손길 하나가 부모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노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매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부모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바로 많지 않더라도 혼자 살기에도 충분한 각종 예금 및 연금입니다. 가장 잔인한 노후는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매달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잔고를 확인하고 병원비가 생기면 전기요금을 미루고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에게 빈손일까 조마조마해지는 삶. 이 모든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생깁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매일 마트를 가고 누군가는 반찬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꾸준한 돈입니다. 돈은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약속한 날이면 빠짐없이 입금되고 무슨 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상황 따라 변하지만 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인의 진짜 효자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월세 없이 식비, 공과금,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최소한 사람에게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 돈이 없으면 사람도 건강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혼밥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경기 양평에 사는 74세 오경희 씨는 퇴직 후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는 수입은 국민연금 62만 원,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자동 이체되는 적금의 이자 3만 원이 전부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녀는 이 돈으로 아주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월세가 없고 식사는 대부분 직접 해먹으며 매주 장터에서 1만 원어치 장을 보면 3일은 충분히 버팁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오 씨는 병원비 일부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여유 없잖아. 그때 오 씨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녀는 연금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자신의 통장에 5만 원을 옮깁니다. 언제 쓸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 습관 하나가 오 씨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있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권입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나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이 작은 연금이에요. 이 돈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요.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 그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기본 수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당신의 남은 삶을 보호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바로 단절보다 차단을 선택하는 판단력입니다. 사람 때문에 망가진 인생은 많아도 사람을 끊어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마지막까지 혹시라도라는 마음으로 상처 주는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모욕을 주고 이용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도 그래도 인연인데라며 끊지 못합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무시하는 자식, 부탁할 때만 연락 오는 지인, 만날 때마다 길을 꺾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고 유지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독입니다. 단절은 감정의 폭발이고 그 뒤엔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차단은 이성의 판단이며 그 끝엔 평온이 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이 분명할 때 그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되기 싫어라며 독한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삶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인생 전체가 쓰레기통처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삶이 평온해지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별하고 불편한 사람은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임에서 빠져도 단톡방에서 나와도 됩니다. 나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느라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안상자 씨는 동생과의 관계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언니니까 참아라는 말을 들어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늘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하다는 태도와 무시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조문은커녕 장례 비용 이야기를 꺼내며 돈 문제를 운운했습니다. 그날 밤 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동생 번호를 차단했고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잔소리도 눈치도 모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과 손뜨개를 배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보다 외부 연락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온은 확연히 커졌습니다. 상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누굴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단절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차단은 삶을 지켜줍니다.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것이 노년을 지켜주는 판단력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생활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리듬이 아닌 남의 필요에 맞춰 하루를 조각냅니다. 자식의 부탁에 아침이 깨지고 친구의 전화 한 통에 하루 계획이 틀어지고 동네 사람의 수다에 점심시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맞춰주다 보면 내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지쳐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지키고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듣고 피곤한데도 억지로 나가야 하는 일상.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고 남의 일정으로 움직이는 기계만 남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더 이상 바쁘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원할 때 움직이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하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내가 쉬고 싶을 때 소파에 기대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노년의 삶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생활 리듬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가 흐릿하게 시작되면 그 흐릿함은 전신으로 번져 우울과 무기력,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리듬은 노인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중심축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누가 연락을 하든 약속이 있든 없든 나의 리듬을 고수하는 것. 그게 삶의 품격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장명자 씨는 과거 지인들과 약속이라면 무조건 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같이 좀 가줘요. 점심이라도 먹어요 라는 말에 매번 끌려다니며 그녀의 하루는 남의 부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내 하루를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장 씨는 일정을 싹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스트레칭, 7시에 죽 한 그릇, 8시에 산책, 11시 점심 준비. 오후엔 1시간 독서와 30분 낮잠, 저녁 6시 이후엔 TV 한 편만 보고 밤 10시에 취침. 이 단순한 일정을 한 달간 유지한 결과 수면은 깊어졌고 혈압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안 보이냐며 연락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일정이 먼저예요.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으니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남이 짜준 일정표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내가 짠 생활 리듬대로 사는 인생은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하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젠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여섯 번째는 바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노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신체가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식은 돈만 쓰는 존재로 여기며 주변은 민폐 덩어리 취급을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년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썩어갑니다. 내가 젊었을 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어.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이런 말은 자존감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이 뿜어내는 도끼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모든 말을 곱게 듣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의심하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맙니다. 자식들이 날 안 찾는다는 말이 어느새 쟤네는 날 버렸다가 되고 친구가 바빠서 못 본다는 게 나를 무시해서 안 오는 거다로 변합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은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조차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당당히 외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게 바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존감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며 모든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년을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은 바로 이 자기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76세 김순복 씨는 몇 년 전 자식 셋 모두에게 실망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연락 두절, 둘째는 이민 후 매년 문자 한 통, 막내는 취직하고 난 뒤 어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순복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하루 30분씩 동네 공원을 돌기 시작했고 몇 주 뒤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친구가 생겼고 대화가 생겼고 웃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건강한 자존감은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남은 힘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진짜 무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도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 하나면 누구도 당신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체면 붙들다 결국 무너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다 버림받고 친구 따라 모임에 억지로 끼다 돈 잃고 마음까지 찢기며 내일의 불안에 시달리다 오늘을 잃어버린 채 고독사로 발견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병이 아니라 끝없는 집착과 어세, 그리고 스스로 만든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명합니다.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6가지 방법,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지혜를 외면한 채 스스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잠들기 전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다음 달엔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약값은 또 어떻게 내지? 걱정은 끝이 없었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마다 술에 의지했습니다.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폭발해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공포가 오늘의 행복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남의 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의 밥상을 차리며 오늘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었으니 됐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 병이 올까, 돈이 모자랄까 걱정하기보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얼굴에는 늘 미소가 남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녀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똑같이 노인이었지만 내일을 두려워한 이는 스스로 감옥에 갇혔고 오늘을 산 이는 평화 속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덫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벌벌 떠는 것입니다. 내일 쓰러질까봐, 내일 돈이 떨어질까봐, 내일 자식이 나를 버릴까봐. 하지만 그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내 몸과 마음을 좀먹는 독일 뿐입니다.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까지 대부분의 병이 이 끝없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이 몸을 죽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병보다 더 먼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내일 집세를 못 내면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리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달 집주인은 집세를 올리지 않았고 쫓겨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이미 그의 몸을 파괴한 뒤였습니다. 반대로 충청도의 한 노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금이 크지 않아도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있으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여유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순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걱정은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을 낳습니다. 내일 망하면 어쩌지라는 상상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내일 병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며 내일을 준비하다가 정작 오늘의 웃음을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절반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지혜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약값, 생활비. 그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앙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나는 오늘을 산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이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가급적 자식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혹은 더 나은 길을 걷도록 돕겠다는 착각에 빠져 끝내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문제에 끝까지 간섭했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집 문제까지 자신이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갈등이 폭발했고 아들은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순간에 의절이 된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려 했던 손길이 칼날이 되어 돌아온 비극입니다. 반대로 대구의 한 어머니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 부부가 집을 팔든 사업을 하든 일절 묻지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하다며 섭섭해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고 지금은 주말마다 먼저 찾아와 밥을 같이 먹으며 웃습니다. 무심함이 독이 아니라 그리움과 존중으로 되돌아온 사례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나서야 자식이 잘 된다는 헛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부모의 한마디 충고는 잔소리로 들리고 도움은 간섭이 되며 결국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치명적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나서다 보면 어느새 내 노후 자금은 바닥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지고 부모는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불안과 후회의 나날을 보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퍼주고 간섭해도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며 차갑게 돌아섭니다. 결국 남는 건 돈 잃고 자식 잃은 허망한 노후뿐입니다. 부산의 한 아버지는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가 망했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묻지도 않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려주며 밥 먹고 다시 해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나 사업을 재개했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만약 그때 돈을 빌려주며 경영에 간섭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남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식의 문제에 침묵하는 용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끔찍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과 틀어져 남은 세월을 후회 속에 사는 일입니다. 부모가 지나친 간섭으로 자식을 떠나보내고 결국 자신은 불안과 분노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하면 자식은 자유를 빼앗겼다 느끼고 부모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끝은 파국입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 입에 맛있는 것을 올리고 하루를 살아도 내 기분이 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보며 눈을 감을 줄 아는 용기, 그 무심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평화로 돌아옵니다. 결국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억지로 만남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다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노인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기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고 술자리에 앉았고 돈이 부족해도 회비를 내느라 연금을 까먹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건강을 잃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며 통장 잔액이 0원이 된 쓸쓸한 노후였습니다. 겉으론 친구와 어울린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한 할머니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임에서 불필요한 눈치와 비교에 지쳐 과감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독서 모임과 작은 여행 동아리만 남겼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지만 삶은 훨씬 가벼워졌고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이어간 만남은 독이 되고 스스로 고른 만남은 약이 됩니다. 노인이 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만남은 위선과 피로만 남깁니다. 젊었을 땐 체면 때문에 불편한 자리도 버텼지만 늙어서까지 그 짓을 반복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듣기 싫은 말이 쏟아집니다. 아직도 집 못 샀어? 내 자식은 뭐해? 연금은 얼마나 받아? 이런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칼날입니다. 웃으며 대답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모욕감과 허무함만 남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아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을까 자책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며칠 동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만남이 외로움을 달래기는커녕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는 습관은 돈과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술값, 회비, 선물비, 교통비까지 빠져나가며 생활은 점점 궁핍해집니다. 거기에다 건강까지 흔들립니다. 몸이 지쳐도 모임에 나갔다가 감기 하나로 병원 신세를 지고 술자리에서 무리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모임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남을까 두렵다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억지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진짜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그 자리는 오히려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광주의 한 노인은 억지로 모임에 끌려다니던 시절 늘 술과 담배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면 남는 건 고혈압 약과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무너지고 경제적 부담은 쌓였습니다. 반대로 그가 용기를 내어 모든 모임을 끊어낸 순간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만남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며 억지로 자리를 채우는 만남이야말로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만남만 남기고 피곤한 만남은 잘라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은 그냥 끊어두십시오. 억지로 이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남은 게 아니라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피곤한 만남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억지로 만남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만남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남에게 돈 빌려주지 않는 단호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노인들의 인생은 순식간에 파멸로 향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노인은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속아 퇴직금을 내줬습니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는 약속은 2달, 3달을 넘기더니 끝내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은 건 통장이 텅 빈 현실과 배신감에 치를 떠는 가슴뿐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없어 손주 용돈도 못 주고 아내에게까지 원망을 들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한 할머니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냐 비난했지만 그녀는 내 노후는 내 것이다라며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어머니의 단호함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노인은 파탄을 맞고 돈을 지킨 노인은 존엄을 지켰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헛된 의무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남의 인생을 위한 기부금이 아닙니다. 노인의 돈은 생존줄입니다. 의료비, 약값,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버텨야 하는 나이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빌려준 순간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감사 대신 요구가 늘어나고 결국 부모는 지갑만 열다 남는 게 없는 노후를 맞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돈을 못 빌려줬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빌려줬는데도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위의 사업 자금으로 내줬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사위가 사업이 실패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인이 투자한 거 아니었습니까? 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관계도 산산조각난 그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광주의 한 노인은 친구의 빚 보증을 부탁받았지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섭섭하다며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보증을 서준 다른 지인들은 모두 집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다시 만들 수 있어도 노후 자금은 다시 못 만든다. 억지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빌려간 사람은 절박한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빌리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오가면서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도 돈 앞에서 돌변합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돈 문제 앞에선 남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노인의 돈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단호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어서 아픈 몸을 치료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부탁에 흔들려 돈을 내어준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불행으로 추락합니다. 이제는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에게 돈 빌려주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그 단호함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옥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5번째 방법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옥을 살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은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동생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크게 싸운 뒤 수십 년을 원망 속에 살았고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혼잣말처럼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도 복수심과 후회에 짓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반대로 전남의 한 할머니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젊은 시절 평생을 눈물로 보냈지만 어느 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고통은 놓아주겠다. 남은 인생은 내 거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분노 대신 평화가 찾아왔고 지금은 자식들과 웃으며 여행을 다니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였지만 용서한 이는 자유를 얻었고 원망한 이는 지옥을 살다 갔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감옥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땐 분노와 복수가 에너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원망을 붙잡고 살면 그 독이 온몸을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혈압을 올리고 잠을 빼앗고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이를 갈다 보면 오늘의 행복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문제는 원망하는 대상은 이미 내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버린 가족, 멀어진 친구, 이미 죽은 사람에게 여전히 매달려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칼날일 뿐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당한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술에 의지하며 그놈만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간경화로 쓰러졌고 남은 세월은 병상에서 원망을 곱씹으며 보냈습니다. 누구를 벌하지도 못한 채 자기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릉의 한 할머니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빼앗기듯 넘어가며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지만 눈물로 몇 달을 보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잊자. 잃은 건 돈이지만 남은 건 내 삶이다. 그녀는 작게 월세방을 얻어 화분을 가꾸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에서 오히려 존엄을 느꼈고 자식들은 오히려 그 굳센 모습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원망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붙들고 사는 순간 모든 대화는 그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곤해져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남은 건 자신을 갉아먹는 독한 기억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잘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원망을 품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오늘이 열립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야 비로소 노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자신을 살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6번째 방법은 거칠애를 버리고 속 편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실을 거부한 채 체면과 어세에 매달리다 인생을 망친 노인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동창 모임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다며 퇴직 후에도 비싼 양복을 맞추고 외제차를 렌트해 타고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결국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댔고 친구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전북의 한 할머니는 과감히 체면을 버렸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에게 값비싼 선물 대신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내주고 남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려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초라하다 수군댔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거칠애를 붙든 이는 결국 외롭고 파탄났고 거칠애를 버린 이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허세입니다. 하지만 거칠애는 독입니다. 값비싼 옷, 번듯한 집, 화려한 모임에 억지로 끼어드는 행동은 순간의 자존심을 채워줄지 몰라도 결국 가슴속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남보다 잘나 보이려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을 갉아먹는 독버섯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면 통장은 바닥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웃다 보면 속은 썩어갑니다. 결국 밤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건 허무와 자책뿐입니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 상을 차렸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한우와 전복을 올리며 아버지 체면 구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무리하셨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체면은 자식에게조차 아무 의미 없었다는 사실을. 반대로 충청도의 한 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소박하게 밥상에 된장찌개 하나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밥이다라며 당당히 말했을 때 오히려 자식들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허세를 버린 밥상이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더 끌어낸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를 보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노후의 가장 비참한 삶은 남들 앞에 화려한 가면을 쓰고 집에 돌아와 그 가면을 벗은 뒤 텅 빈 현실과 마주하는 삶입니다. 이 영상은 모든 친구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친구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흔들리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젊을 땐 친구라는 이름으로 술잔을 부딪히며 평생 함께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건 허상이었습니다. 늙어가면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내 비밀은 흉기가 되고 내 고통은 뒷담화가 되며 내 현실은 비교와 자랑의 무대가 됩니다. 병원에 누워도 돈이 급해도 끝내 내 곁을 지키는 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노년에 붙잡아야 할 건 허울뿐인 우정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와 자존심입니다. 오늘 늙어 친구가 왜 필요 없는지 그 잔혹한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친구는 내 비밀을 끝내 흉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내 속 이야기를 꺼내 흉기로 휘두르는 순간 그 상처는 낯선 이의 배신보다 수십 배 깊습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정성호 씨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졌다가 어렵게 갚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 치욕을 단 한 사람, 믿어온 친구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너만은 내 사정을 알았으면 한다며 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동네 지인들에게 저 사람 한때 빚에 허덕이며 집도 팔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라며 뒷담화를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마치 알몸이 만천하에 드러난 듯 치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를 찔렀고 자식들까지 아버지 왜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냐고 따지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순간의 고백은 친구 손에서 흉기로 바뀌어 평생의 자존심을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 대부분을 끊고 홀로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던 친구가 결국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반대로 친구 없이 살며 오히려 평화와 자유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주변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친구들과 더 어울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고 속 이야기는 오직 일기장에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내 아픈 과거가 뒷담화로 흩뿌려질 두려움이 없었고 술자리에서 비밀이 흘러나갈 걱정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존심은 온전히 지켜졌고 오히려 혼자만의 세계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에 해변을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듣고 시장에서 스스로 해산물을 사와 요리하며 한 끼를 즐기는 생활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내 비밀은 오직 나만의 것이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구가 무섭다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젊었을 땐 밤새 술잔 기울이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게 우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그 비밀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친구가 입을 여는 순간 내 과거는 동네의 흉담이 되고
내 상처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의 혀는 결국 나를 조롱하는 칼날로 변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흘리지 않기에 누가 비밀을 무기처럼 쓰는 일도 없습니다. 내 아픔을 나만 알고 지니며 살아가니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내 아픈 이야기를 끝내 흉기로 바꿔버립니다. 내 비밀을 무기로 쥔 친구는 결국 가장 잔혹한 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은근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 약점과 비밀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고요 속에 혼자 사는 편이 100번은 낫습니다. 친구의 혀끝에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나만의 침묵 속에 지켜낸 자존심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친구는 나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순간은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깊고 날카롭게 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붙어 다닌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구가 자식 결혼 비용이 급하다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믿음과 정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통장을 털어 돈을 건넸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그는 친구가 최소한의 도리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화 한 통 끊긴 연락과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정은 하루아침에 돈 앞에서 무너졌고 영호 씨의 마음에는 죽는 날까지 믿은 건 친구였는데 결국 나만 바보였다는 피 맺힌 한탄이 남았습니다. 늙어갈수록 이런 배신은 더 잔인합니다. 친구란 이름으로 다가와도 결국 내 병, 내 고통, 내 궁핍보다는 자기 배를 먼저 챙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실에 찾아와 줄 줄 알았던 친구는 사라지고 정작 곁에 남은 건 비수 같은 외면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음에도 오히려 행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주변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호숫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수 요리를 해 먹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모임 비용에 허덕일 일도 없고 뒷담 화나 비교 속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 절약된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하룻밤 찜질방에서 묵고 이튿날 일출을 바라보며 혼자 웃던 순간을 그는 인생 최고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나는 내 시간과 내 평화를 가진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땐 의리와 정으로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남는 건 배신과 실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밥값 한 번 나눌 때조차 돈을 먼저 계산하는 건 나였고 힘들어 손을 내밀면 외면하는 건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친구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와 평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쓴 돈과 시간이 모두 내 행복으로 돌아왔고 나만의 생활이 오롯이 지켜졌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과 자존심입니다. 친구에게 의지하며 상처받고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혼자서도 당당히 내 시간을 누리는 삶은 천국입니다. 결국 늙어 친구는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먼저 챙기며 내 인생의 짐만 더할 뿐입니다. 차라리 혼자의 자유가 더 값지고 혼자의 평화가 더 단단합니다. 배신으로 가슴이 도려내듯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홀로 누리는 자유와 고요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가 힘들 땐 친구보다 가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동수 씨는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1억 가까운 빚을 떠안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몰리자
그는 젊은 시절 술잔을 부딪히며 형제보다 가깝다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연락 두절이라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실을 지킨 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아니라 끝내 곁을 지켜준 가족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순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가족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이 절망적인 경험은 노년의 친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만 삶을 꾸리며 오히려 행복을 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박은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많은 이들이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식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는 혹시나 싶어 연락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친구가 아닌 아들이었고 검사 결과에 함께 울고 웃어준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대신 뒷담화에 상처받을 일도 모임비에 허덕일 일도 없었으며 오직 가족과의 진실된 교류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니 배신당할 일도 없고 결국 힘들 땐 가족이 다 지켜주더라. 그게 진짜 편안한 노년이다. 이처럼 친구란 젊을 때는 의지처가 될 것 같지만 늙어서는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돈 문제 앞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절망의 밤에 친구는 사라지고 가족만 남습니다. 친구에게 힘을 기대했던 사람은 배신과 모멸을 겪지만 친구 없이 가족만 바라본 사람은 오히려 잔잔한 평화를 누립니다. 늙어갈수록 진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 위기를 함께 짊어질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는 결국 핑계를 대며 사라지지만 그래도 가족은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울뿐인 우정보다는 피와 정으로 묶인 가족이 진짜 버팀목입니다. 노년의 친구를 붙잡는 순간 그 우정은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가족에게 집중하면 그 시간이 삶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건 허울뿐인 친구가 아니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가족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냉혹하고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대화가 비교와 결국 자랑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종현 씨는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안부와 건강 이야기가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계 회사 다니며 억대 연봉이야, 내 딸은 집을 2채나 샀다더라 같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종현 씨는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결혼도 늦어져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자랑에 이어지는 은근한 비교였습니다. 넌 애들이 아직 안정 못했구나. 그래도 집은 있지? 라는 말들이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한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와 만난 자리가 즐거움이 아니라 자존심을 갈아먹는 지옥이더라. 반대로 아예 친구 모임을 끊고 혼자의 삶을 택했음에도 오히려 웃음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친구들과 종종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건 늘 자식 자랑과 생활 자랑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녀는 모임에 갈수록 위축되고 집에 돌아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손수 키운 채소를 팔아받은 몇만 원으로 스스로를 위해 예쁜 옷 한 벌을 샀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초라한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친구 없이 살자 오히려 자존심은 단단해졌고 마음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나는 남자식 자랑보다 내 손주 웃음소리가 더 크다라며 행복해합니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화는 어느새 비교로 시작해 자랑으로 끝나고 그 속에서 나는 조각조각 무너집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의 혀끝은 나를 위로하는 대신 내 현실을 들춰내며 모욕을 안깁니다. 젊을 땐 경쟁이라도 나름의 자극이 되었지만 늙어선 그 비교가 고통일 뿐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교에 휘둘릴 일도 없고 자랑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니 오히려 삶은 단순하고 평온해집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세워주지 않고 끌어내립니다. 자랑으로 포장된 독한 말들은 결국 내 가슴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차라리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100번은 낫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비교 없이 나만의 만족을 찾는 삶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5번째 이유는 친구와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내 인생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은 충격적이고 처절합니다. 인천에 사는 윤상호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위해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며 제2의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만나는 친구들이 그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자. 그 말에 흔들린 그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술자리에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운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무너지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는 발전 없는 옛날 이야기, 남험담, 돈 자랑뿐이었고 그의 하루는 성장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가 던진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야, 넌 괜히 잘나 보이려고 발버둥치다 말아버린 거잖아.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있었던 건 성장의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잡아끄는 족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내 미래를 빼앗아갔다. 그 관계는 결국 내 인생을 좀먹는 독이었다. 반대로 친구 관계를 끊고 홀로 삶을 개척하며 진짜 성장을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은경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오간 건 과거 자랑과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고 돌아올 때마다 허무와 피곤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모임을 단호히 끊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꽃꽂이 강좌에 등록하고 남는 시간엔 글을 쓰며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손수 만든 꽃다발을 집안 곳곳에 두며 웃음이 늘었고 그녀가 쓴 짧은 글은 지역 잡지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글 멋있다라고 말했을 때 느낀 자부심은 그 어떤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던 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끝없는 잡담보다 나 자신에게 투자한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자극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려는 마음을 비웃고 나를 과거에 묶어두며 성장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삶을 새롭게 쌓아 올립니다. 책 한 권, 여행 한 번,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고 그 성장은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늙어 친구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의지를 꺾으며 내 인생을 성장이 아닌 정체의 늪으로 끌어갑니다. 차라리 홀로 걸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키우는 길이 100번은 낫습니다. 성장 없는 삶은 살아있는 무덤이고 혼자여도 발전을 이루는 삶은 진짜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여섯 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붙어 다니며 같은 꿈을 꾸던 친구도 나이 들어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경기 광명에 사는 조남수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다시 자주 만나며 젊은 날의 정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리 손주는 이번에 해외 유학 갔다. 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느라 돈이 바쁘다라며 자신의 우선순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작 조 씨가 허리 수술비가 급해 큰돈이 들어가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야, 그건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 우리도 바쁘다. 그 순간 조 씨는 몸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피가 솟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친구라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나눈 우정은 자식, 재산, 손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나만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반대로 아예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자기 삶을 중심에 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갔지만 늘 우선순위의 벽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기에 바쁘다며 약속을 잊고 모임에서도 자식 자랑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나를 올려놓겠다. 그 후 그는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작은 원예교실에 등록해 꽃과 식물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보며 오히려 자신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주 대신 화분을 돌보며 행복을 찾았고 자식 자랑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장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여행을 떠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붙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내가 됐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젊을 땐 우정이 가장 큰 가치였지만 늙어서는 자식, 손주, 돈, 건강 등 각자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순간 내일은 내 가족이 하라는 싸늘한 벽에 부딪힐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애초에 타인의 우선순위를 바라보며 상처받을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건강, 나의 여유가 가장 앞자리에 있으니 삶이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늙어 친구와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차라리 혼자의 길을 가며 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100번은 낫습니다. 늙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삶은 지옥이고 내 삶의 중심을 나로 두는 순간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다 착각이었습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어디 아프면 금방 갈 수 있고 의사 한 명쯤 알고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살아보니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매일 마주치는 건 불편한 길, 끼니 걱정, 집 밖에 나가도 갈 곳 없는 현실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약보다 밥이 먼저였고 진료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의사보다 동네가 먼저였습니다.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병원보다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집 고를 때 병원보다 이곳이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진짜 후회 없는 집 선택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첫 번째 지역은 평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은퇴 후 좋은 집을 고른다며 조망 좋고 경치 좋은 언덕배기 마을, 산자락 아래 단독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풍경이 아니라 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침에 우유 하나 사러 가기도 힘든 오르막, 버스 정류장까지 한숨부터 나오는 언덕. 그런 곳에 살면 결국 밖에 나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안 나가다 보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말수 줄고 몸은 굳고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의사보다 위험한 건 계단이고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언덕입니다.
관절이 안 좋고 무릎에 힘 빠지는 시기에 경사 심한 곳에서 사는 건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낙상 사고의 58%가 경사진 지역의 이동 중 발생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언덕 위 단독주택, 툭하면 미끄러지는 골목. 이런 곳은 보기엔 멋져도 사는 순간 움직일 자유를 잃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 씨는 은퇴 후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며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맑았지만 문제는 그 길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려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언덕을 내려가야 했고 집으로 돌아올 땐 다시 그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석 달 뒤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오른쪽 다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계속 언덕길 걸으셨죠? 고령자의 관절은 마찰에 민감해 계단이나 오르막길 반복은 치명적입니다. 김 씨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지만 결국 혼자 외출하는 일이 두려워졌고 외출이 줄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집이 고립의 공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씁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다시 도심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지에 있는 아파트, 버스 정류장까지 2분 거리, 주변엔 다 평탄한 인도가 이어진 동네였습니다. 이사 후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고 관절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이전보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에서 마트, 병원, 공원까지 모두 평지로 연결돼 있으니 내가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집은 멋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그 전망 보러 가는 길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병원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켜주는 조건은 경사가 없는 동네, 계단 없는 길, 평탄한 보도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반드시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사진은 속입니다. 지도도 모릅니다. 당신의 무릎은 정직합니다. 한 바퀴만 돌아보면 그 집이 당신의 다리를 배려하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집이라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땅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를 버틸 수 있는 땅값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두 번째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동네입니다. 차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동네, 정류장까지 언덕을 올라야 하는 동네, 버스는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지하철은 두 정거장 건너 있어 택시 없인 움직일 수 없는 곳. 겉보기엔 조용하고 살기 좋아 보여도 이런 곳에서 은퇴 후 몇 달 살아보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어디 가기도 힘들고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결국 점점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고립된 삶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운전은 위험하고 나이 들수록 면허 반납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차를 놓는 순간 삶의 반경이 집 앞 슈퍼로 줄어듭니다. 병원, 마트, 도서관, 지인집 모두 멀게만 느껴지고 나가려다 포기하고 만나려다 포기하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외로움과 우울증은 사회적 단절보다 이동의 단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출 횟수가 줄고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걷게 됩니다. 아무리 걷기 운동이 좋다지만 그 끝에 정류장이 없다면 결국 다리도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이 씨는 은퇴 후 조용하고 공기 맑은 충청도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동네 어르신들의 훈훈한 인사까지. 그러나 문제는 3개월 뒤부터 터졌습니다. 치과 진료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읍내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4번뿐이었고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반나절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택시라도 타지 생각했지만 전화해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그는 서서히 외출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량은 줄고 혈압이 오르고 사람 만나는 횟수는 0에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침에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이웃이 발견해 119를 불러 겨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와 버스 정류장까지 2분 거리,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인 동네의 아파트 1층에 월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이후로 병원, 마트, 친구 집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주 움직이게 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차를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되찾았다는 그의 말은 절반의 농담이었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노년의 달이 그 자체입니다.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병원을 가고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동네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버스가 자주 다니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동네가 은퇴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지하철 노선도부터 보십시오. 버스 노선표를 확인하고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보십시오. 차가 없을수록 발보다 더 중요한 건 탈 수 있는 교통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과 끊기지 않게 해주는 고리, 그게 바로 병원보다 먼저 챙겨야 할 조건입니다. 내 몸이 다닐 수 있는 동네여야 내 삶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세 번째 지역은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가까운 동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병원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보다 더 자주 찾게 되는 곳은 바로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약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만 끼니는 하루 3번. 병이 들어 병원을 찾기 전부터 식재료가 떨어질 때마다 움직여야 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나 마트입니다. 장 보러 나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언덕을 올라야 한다면 아무리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이라도 그곳은 곧 고립이고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생존 기반입니다. 실제로 노인 건강이 가장 빠른 붕괴 신호는 영양 결핍과 식사 포기입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갈 수 없어서 밥을 거르고 하루에 한 끼로 줄고 그렇게 힘이 빠지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도 1인 가구 노인의 40% 이상이 마트나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수록 식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건 병이 아니라 먹을 수 없게 되는 환경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 씨는 은퇴 후 자연과 함께 살겠다며 강원도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앞마당엔 꽃이 피고 뒤엔 산이 있었지만 정작 문제는 매일의 식사였습니다. 장을 보려면 읍내까지 40분을 차 타고 나가야 했고 귀찮아서 라면 통조림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함 정도였지만 석 달이 지나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배가 자주 아프고 식욕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세엔 끼니 거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씨는 다시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엔 집 앞에 대형마트가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낡은 계단이 거슬렸지만 이제는 하루 한 번씩 나가 마트를 둘러보고 반찬 재료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직원과 주고받는 짧은 인사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마트 하나 가까이 있으니 덜 외롭고 덜 불안합니다. 병원보다 이게 먼저였어요.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 삶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장을 보고 직접 밥을 차리고 직접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자립의 조건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갑니다. 하지만 장 보는 곳은 오늘도 가야 하고 내일도 가야 합니다. 병원은 치료의 장소지만 마트는 예방의 장소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병원보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몇 분 걸리나요? 이 질문 하나로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으려면 직접 살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살 수 있으려면 가까워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갈 집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병원이 아니라 장을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사는 집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네 번째 지역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동네입니다. 병원 옆에 살아도 몸이 굳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TV를 보다 보면 다리는 서서히 약해지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은 막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막는 최고의 약이 바로 매일 걷는 산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집 고를 때 공원은 뒷전입니다. 그게 노년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건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매일 걸을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은 운동이 되는 길이고 무료한 하루의 루틴이고 이웃을 만나는 연결 통로입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는 활동은 뇌의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게 다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뇌가 활발해지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줄어들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집 앞에 공원이 없다면 매일 걷겠다는 의지는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날씨 탓, 무릎 탓하며 점점 안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앉아 있다 보면 몸은 점점 말라가고 마음은 지쳐가며 결국 움직이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윤 씨는 은퇴 후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선 혈압도 있고 우울 증세도 보인다고 했지만 약보다는 일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집 앞에 공원 생겼더라는 말을 해주었고 그날부터 하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지만 한 달 뒤부터는 걷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운동기구 몇 번 만지고 벤치에 앉아 노인들 얘기 듣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갔고 혈압도 내려가고 밤잠도 늘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나한텐 병원이 아니라 벚꽃 핀 공원이 약이었어요. 그 이후 윤 씨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트야 멀면 택배라도 시키지만 공원은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가 사는 동네는 작지만 공원까지 걸어서 3분 길게 이어진 산책로와 벤치,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 덕분에 윤 씨는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은 편안한 잠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건 젊을 때 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가까운 공원입니다.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동선이 삶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창문 밖 전망보다 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건 매일 나를 돌볼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은 운동장이 아니라 노년을 되살리는 병원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 살아야 평생 병원에 드나드는 삶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국 두 발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5번째 지역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처럼 무료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칩니다. TV만 보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정신이 먼저 나가떨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채울 데가 없으면 결국 무료함이라는 독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쌓이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 주민센터, 작은 문화공간입니다. 돈 안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누구 하나 쫓아내지 않는 그런 장소.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런 공간 하나가 노후의 생명줄이 됩니다.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심리적 피난처이자 정서적 회복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노인일수록 공공공간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구는 없어도 괜찮지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으면 삶이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 씨는 68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제 좀 쉬자 싶었지만 2달째 되자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도 모두 바쁘다 했고 갈 곳이 없으니 점점 침대 위에서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고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신문을 한 장씩 넘기며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도서관은 집에서 도보 4분 거리. 오전엔 조용히 책을 읽고 오후엔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며 하루에 2번은 꼭 바깥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 후 최 씨는 건강도 회복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병원은 나중 일이고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찾고 나서야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공원 있나? 병원 가까운가? 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 매일 무료할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 동네에 있나? 집은 잠자는 곳이고 식당은 먹는 곳이지만 도서관과 주민센터는 살아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좋은 집의 조건, 마지막 퍼즐은 공짜로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서 보내야 할지 고민되는 삶과 이따 도서관 갈까? 가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6번째 지역은 혼자서도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공원, 마트만 따지며 이사하지만 정작 매일 3번 찾아야 하는 진짜 생존 조건은 식당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손목은 약해지고 허리는 펴지질 않습니다. 그 상태로 부엌에서 재료 손질하고 밥 짓고 설거지까지 한다는 건 말이 좋아 식사지, 현실에선 노동입니다. 결국 끼니마다 귀찮다, 좀 이따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다 하루 한 끼, 그것도 대충 먹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 병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영양은 불균형해지고 면역력은 급속히 무너지고 체력은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백반집, 국밥집, 분식집이라도 하나 가까이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끈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숨구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노인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식사 준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3명 중 1명은 끼니를 자주 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입니다. 이처럼 밥 차리는 게 부담되면 결국 건강을 포기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는 유 씨는 은퇴 후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리가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싱크대 앞에 서는 일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밥을 차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백반집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고등어 한 토막.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 유 씨는 매일 점심은 백반집, 저녁은 도시락 가게를 이용하며 하루 3끼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보다 식당 주인이 더 반갑다는 농담도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요즘 얼굴 안 보이시네요? 라고 한마디 건넬 때 그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시야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지금 유 씨는 식당 밀집 지역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 가정식 백반집, 반찬가게, 도시락 전문점이 몰려있는 골목이 그의 동네입니다. 덕분에 그는 하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상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도 않으며 밥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처에 식당 있나요?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숍보다 더 중요한 건 혼자 가도 편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 한 그릇이 당신의 체력을 지켜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때론 관계의 끈이 되기도 합니다. 늙어서까지 몇 끼 눈치 보며 힘겹게 밥 차리는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병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곧 밥이고 밥이 곧 삶입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동네에서 당신은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도 좋은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